보통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뭐다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학생들 앞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재순 성교사님 같은 동성이고 매력적이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끌린다. 이렇다고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라는 거지.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성행위를 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거고, 동성애자들은 파트너를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바꾸는데 거의 만나자마자 그 동성애자는 뭐 서로 안 돼요. 알면은 한 24시간 이내에 성행위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 통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통계가 확실해요. 그 성애 파트너를 에버리지 한 500명 정도 돼요. 동성애자가 한 1000명까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중독이지.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양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즈라든지 그런 병이 굉장히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 하면은 뭐 다 이끌리죠. 피어 그룹이 어떤 나이에서는 이성한테 끌리기 전에는 다 동성애 성향이 있어요. 동성을 더 좋아한다고. 이게 잘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관심이 좀 없었을 때 이제 이성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걸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성애자라고 할 때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이제 섹슈얼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강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파트너십을 갖고 뭐 살거나 그런 사람이 동성애자. 질문에 답이 만족을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조금만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시는데 조금 그 동성애자의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 뭐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죄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제가 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자율성과 비자발성이라든지 이런 자기 진짜 동성애자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진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동성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냥 투명하고 오픈하는 것보다는 이 저자는 굉장히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검역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건 동성애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반 미성애자들의 성인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결혼에 있어서도 성인들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검역적인 우리의 그런 대표적인 전통을 많이 강조하면서 검역적인 어떤 훈련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좀 쉬운 예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리 유치원으로 말을 바꿉시다. 너무 복잡하게 말이 높은데 어느 순간에 주변에서 구박받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막 두들겨 맞아도 실제로 저도 봤거든요. 두들겨 맞아도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렇게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좀 유치원으로 내려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거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러니까 죄의 결과부터 시작해서 쭉 스펙트럼이 있는데 오늘 한번 논해보면 좀 대화가 조금 구체적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이 아니라 임상으로 가는 원래 이게 학문이라는 게 임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럴 경우. 근데 문화인류학자는 아까 이전인자는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문화인류학자의 통계는 1.5%가 동성애로 통계를 하면 나와요. 아까 말그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들이 0.5%에서 1% 사이가 전체 통계가 나와요. 10%는 굉장히 과장. 10%는 너무 과장돼요. 이건 거짓말이고요. 미국적 문화에서. 이건 잘못이고요. 미국도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니까 알아요. 옥스포드에서 나온 2017년 책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0.5, 1.5 사이로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통계는 몰라도 아까 이런 성향이에요. 두들겨 패도 자기는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게 한 0.5%에서 1.5 사이.
이 편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최근에 또 굉장히 약간 뜨악한 게 뭐였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그 페이셜 그걸 하는데 인식을 하면은 그 동성애자를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이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페이셜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 복잡해질 게 없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AI 프로그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프로그래밍이 의도적인 당연히 의도적인 AI는 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진짜 주변에서 카운셀링을 진짜 못할 어떨 때는 벽이 부딪혀요. 자기 막 가족이 협박을 해도 자기를 죽을 때도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럴 때는 성경은 뭐가 사실 저는 그 유전의 문제냐 아니냐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유전이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이면 우리가 마치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유전이 아니라고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비만 같은 경우도요. 비만이 예전에는 이제 비만 개인의 생활 습관이 먼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을 해서 살을 빼든지 뭐 어쨌든 뭔가 게으르거나 뭐 많이 먹거나 욕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로 이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네. 또 사장님이 배부른 네. 사장님이고 안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고 이게 바뀌어요. 네. 근데 아무튼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너는 비만 유전자가 타고났기 때문에 비만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비만은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만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큐어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인 시도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비만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일정하고 그것의 원인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금 더 밝혀주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유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전달이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그래서 동성애 성향이라는 것도요. 사실 저는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회문화적인 그런 영향, 어릴 때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과학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꾸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서 교수님 자꾸 근데 유전적으로 나와도 그건 죄의 결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유전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면 오히려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동성애적인 그 주장을 하는 그룹과 그냥 적대시하는 그 주장만 우리가 평행적으로 그냥 계속 평행해서 우리가 적대시하는 것만 재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유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선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0.5%에서 1.5%가 이제 동성애의 그거는 이제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유전자는 몇 세대 지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머저리티가 될 정도로 중요한 거라면은 동성애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유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논문의 오리진이 그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논문인 것을 여러 사람들이 그 사이언스 그룹에서 이거를 해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거든요. 또 동성애자들도 유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 옛날에 어딘가. 그래서 자꾸 유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 범죄자를 위해서 99%가 법 만들고 애쓰잖아요. 근데 1%가 유전이라고 말 안 하듯이 아니 그럼 모든 것도 제의 결과를 보면 좀 쉽게 풀어질 것 같은데 유전자 사회에서 이건 완전히 생각적으로 보면 네. 유전자가 한 1% 있으면은 다
다음 세대 그거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유전자가 그냥 그 잠재의 2차 세계대전 아니고.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전이다 이거. 예전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유전이 이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바 목표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밑바닥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논의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유전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문화적인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동성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존재적인 어떤 정당성을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창조세계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이든 사회 문화적인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걸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던졌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암이 걸린 사람 보고 유전적 형질 변형이라서 암 걸렸다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쳐야 될 대상은 맞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피켓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에 있어서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과 배타성, 배제성의 원리가 과연 가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용인해 줘야 되는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자는 동성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거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동성애자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차원이 둘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동성애자들이 마이너리티로 취급당하는 걸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히 2년 전에 나온 그 동성 혼합법화 결정 이후에는 완전히 이런 얘기 못해. 그러니까 밥을 사야 한다면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사람들이 밥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동성애도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밥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어떤 면에서는 바뀌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적당한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부패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로도 그렇고 머저리티가 지금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을 지지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이제 권면해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 추경을 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서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할 것인가 이 구도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도를 동성애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자. 지금 이제 그 말씀으로 읽히는데 이게 역전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하는 문제하고 한 사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주류가 되었거나 또는 동성애자들이 아주 차별을 많이 받는 마이너리티이거나 이런 상황을 전제해 볼 때 그 각각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공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지해야 된다.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05페이지부터 있는 그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좀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의 미국 구도라면 아마 페이지가 좀 생각을 달리했을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서 지금 하는 소리다. 가의 경우에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같이 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는 말에 대해서 찬반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뭐 제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전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솜씨 있게 잘 얘기했다고 보는데 이 전제가 지금 미국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리처드 헤이스가 듀크의 학장을 하던 시절에 이 동성애 문제, 동성원 문제를 듀크 대학 전체 신학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듀크 대학 안에서 큰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법적으로는 20년 전에 미국이죠. 요게 지금 우리의 지금 어쩌면 우리한테 상당히 지금 맞는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 현실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드리면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들 기속적 연구적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 공동체가 있거든요. 사회가 점점 이제 이해 공동체로 가버리고 우리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일 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현재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체력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 성이 타락이 심각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권위를 가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권위를 가진 정당성을 가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혁신적이고 기업적이고 신앙 공동체, 특별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 과제하고 사회적인 시민사회 안에서의 안 된다. 말씀하신 활동 과제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건강한 가족 공동체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람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 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게 먼저 설계하면 선형돼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문제를 그냥 이전시키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세상 문제 이런 걸 이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뭐지? 이렇게 돼서 더 이게 코너에 몰리고 성서적인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주장하는 진솔한 자기 진위마저도 신당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이제 이 문제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자꾸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정치의 문제로 만들어서 결국은 뒤집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누가 기획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두 다 자기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 떠나면 저희가 담배를 피면은 뭐 불암이나 파암으로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이거 제단이니까 동성애를 하면 애자가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그거 제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머저리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가 머저리티인가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따지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어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왜 소수 몇 프로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해야 될 그 법을 카운터 어택으로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렇다면은 한국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우리가 니네들이 그렇게 자유 주장한 만큼 우리도 건드리지 말라고 카운터 어택 법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학생들 얘기로 하면은 일종의 소수자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네.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미국처럼 되면
종교적 소수파를 차별하게 됐다. 아니 그렇게 어프로치 하지 말고 네.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상황 속에서 동성애 이게 아까 법의 타락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준비를 해서 같이 올리자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한국 제 상황에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 일부 1차제가 적어도 우리가 그 제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성경도 지지하지만 우리 자연법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제도다라는 설득을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혹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예외를 마련하는 식으로 우리 지금 법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디폴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서의 논증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논증으로 설득을 해도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설득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설득은 안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그건 설득이 안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는 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어떤 면에서 더 메인 보이스가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메인 보이스가 될 수 있는 그 룸이 있는데 여전히 이걸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 비껴가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메인 보이스를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화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